네, 지난주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분하신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의 초호화 해외 황제 이사회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 8월에 캐나다에서 5박 7일간 초호합한 황제 이사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호화 황제 이사회가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언제 있었냐?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2019년입니다. 2019년. 무대는 어디냐? 중국 베이징. 등장인물은 최정우를 비롯한 사내 사회이사 합쳐서 16명. 숫자도 똑같습니다. 든 비용은 얼마냐? 캐나다는 6억 8천만 원. 이때는 7억 가까이 들었다고 합니다. 비용 조달은 어떻게 했냐? 절반쯤 자회사 부담. 똑같죠? 그러면 이것들이 한 짓도 똑같을 거예요. 최고급 식당에, 최고급 와인에, 골프 라운딩에, 비행기 전세에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우와 사내외 이사 16명은 2019년 8월, 계절도 똑같으네, 8월. 베이징의 포스코 센터에서 이사회는 딱 한 번, 캐나다도 딱 한 번 했죠? 베이징에서도 이사회는 딱 한 번, 하루. 그러나 나머지를 관광, 여행, 초호와 먹자판으로 하면서 캐나다에서는 밴쿠버에서 밴프로 거쳐서 캘거리로 이렇게 돌아다녔죠? 중국에서는 베이징에서 백두산까지 쫙 갔다 옵니다. 여기도 7일이에요. 일정이. 아니 이게 도둑질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지.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 캐나다를 베이징으로만 고쳐놓으면 똑같잖아. 가끔 도둑놈들도 수법은 좀 바꿔서 하는데. 이 이사회는 백두산 관광을 위해서, 자 이번에 나올 게 뭡니까? 관광을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베이징에서 백두산까지는 멀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전세 비행기. 백두산 관광을 위해서 베이징 셔우드 공항에서 연길 공항으로 이동할 때 별도의 전세기를 이용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백두산에 도착해서 여행하는 동안에는 백두산산 송이버섯. 김정은이가 개폼 잡으려고 선물 보냈던 그 백두산 송이. 러시아산 털개. 이건 요 철이 아니면은 구할 수도 없는 음식들인데 고가의 음식을 즐겼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베이징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당연히 세계 최고급 브랜드로 유명한 호텔에서 숙박하고 중식당, 프랑스 식당을 돌면서 와인을 곁들여서 고가의 식사를 했다. 또 이사회는 베이징의 한 고급 골프장, 이게 세계 PGA, LPGA 대회도 유치한 최고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는데 골프 피라 그럽니다. 골프 비, 캐디 비, 심지어 골프 의류까지 소요된 비용 모두 포스코 측에서 부담했다. 아, 이것들은 골프장에 가서 옷까지 다 맞춰 입은 모양이네. 이 같은 초호화 해외 이사회 비용으로 7억 내지 8억이 들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자회사 포스코 차이나가 부담했다. 똑같죠? 그래서 이 취재한 대로라면 1인당 한 사람이 호텔 숙박비에다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골프 치고 백두산관 가서 송이 먹고 털개 먹고 하는데 1인당 하루 약 700만 원씩 썼다. 7일이니까 77이 49, 1인당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이것들이 썼다. 그러면 이 2019년 8월이 왜 2019년 8월이냐? 최정우가 한 번 더 해보려고 행동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때다. 최정우는 문재인 때 포스코 회장 한 다음에 두 번째 연임에 도전할 때 바로 이때 2019년 8월에 사내외 이사 16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초호화 뇌물 접대 여행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비용으로 확인된 것만 이런데 과연 돈은 안 줬을까요? 현찰로? 전 그게 궁금해요. 뭔가 최정우가 포스코 회장의 위력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얼마라도 만들어서 이것들한테 송영길의 돈봉투처럼 현금을 찔러주지 않았을까? 안 찔러줬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서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퍼질렀는데 거기에 현찰이 없었을까? 이건 좀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베이징에서 초호화 황제 접대를 받은 포스코 이사회는 이견 없이 그 다음 해 최정우를 연임시켰습니다. 수사해야 되겠죠. 최정우만 수사하면 되겠습니까? 베이징 황제 외유에 최정우와 함께 갔던 16명. 이번에 캐나다 함께 갔던 16명. 가장 엄한 사법의 잣대로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박쥐였던 겁니다. 스스로 박쥐라고 하는 이 커밍아웃을 어제 김무성이가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정치는, 이게 김무성의 말입니다. 정치는 타협과 협상, 조정으로 흑백을 회색으로 만드는 것이다. 흑백을 회색으로 만드는 것이다. 네, 회색, 영어로 그레이색입니다. 예, 김무성 스스로 나는 박쥐예요. 나는 회색 분자예요. 낮에는 흰색이었다가 밤에는 깜장색이 되는 박쥐였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흰색과 까만색, 이걸 떡칠을 하면 회색이 됩니다. 회색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흰색과 까만색을 그냥 뭉개버리면 회색이 돼요. 그건 유치원 애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떡칠을 해서 흰색과 까만색을 뭉개버리면 회색이 됩니다. 정치가 그런 겁니까? 저는 흰색도 좋아하고 까만색도 좋아하는데 흰색과 까만색을 반듯하게 정렬하면 회색이 아니라 칸딘스키의 작품이 됩니다. 정치가 떡칠하는 회색을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균형과 절제가 있는 칸딘스키의 작품과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조화를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이
제일 아름답다 그럽니다. 많은 위대한 화가들이 자연이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연은 수많은 다양한 색들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뭉개놓으면 까만 회색이 돼요. 이 자연의 천변만한 수많은 색깔을 전부 다 김무성이식으로 떡칠을 해버리면 우중충한 회색이 됩니다. 정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는 다양한 색들의 개성을 잘 살려가면서 이 색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만들어 세상과 같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과 같은 이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분립하고 연대하는 겁니다. 자, 이 김무성 이자는 스스로를 나는 박쥐예요, 나는 떡칠하는 회색이에요 라고 하면서 감히 어줍지 않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훈수랍시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흑백 세상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 회색을 만드는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이 잘 안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선거 경험도 없는 분들이다. 또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다른 후배들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잘한다면 내가 왜 나서겠냐. 잘 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경험이 없고 정치를 잘 몰라서, 아래로는 내 후배들도 형편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자가 난 다른 거 안 바란다, 상향식 공천만 하게 해달라 이랬어요. 여러분, 국민 경선, 국민 공천, 상향식 공천, 이거 김무성이가 지난번에 문재인이하고 야합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10년 전에.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저지하는 바람에 삐져가지고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배신 행위까지 하게 됐는데, 이자가 얘기하는 국민경선 상향식 공천이란 게 뭡니까? 지역의 뿌리 깊은 토호들이 공천 쉽게 받고 지역에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 정치 신인들, 새로운 정치 신인들은 아예 경선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드는 게 바로 김무성이가 말하는 상향식 국민경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향식 좋지만, 국민경선 좋지만 그 말에 현혹돼서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자가 영도 중구 출마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도 중구 출마는 무조건 전략공천으로 해야 된다. 김무성이부터 잘라놓고 나머지 사람들로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중에 한 사람을 전략적으로 내려보내든지 해야지, 김무성이까지 포함해서 상향식 공천이다 피고 하는 순간 수십 년 거기에 구축되어 있는 김무성 커넥션이 작동돼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모조리 나가 떨어지게 된다. 지금 김무성이가 그 짓을 하고 있고, 주호영이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고, 권성동이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다. 상향식 공천하자, 주민의 뜻대로 하자. 그건 그자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시커먼 커넥션, 박쥐 같은 회색 지대로 정치 신인들을 끌어들여서 팽시키겠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어제 그저께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김무성 공천 주면 자유우파 망한다. 주호영 공천 주면 자유우파 망한다. 김기현 공천 주면 자유우파 망한다. 권성동 공천 주면 자유우파 망한다. 이때 뽑으라고 있는 게 공천의 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용환 공관위원장이 적어도 이 몇몇 군데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공천혁명의 칼을 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정은이가 이게 뭐 제가 어릴 때 중국식 호떡을 공갈빵이라고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공갈빵을 계속 먹고 있는지 아무도 겁내지 않는 이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요. 불법 무법의 북방한 개선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그러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NLL 이남에서 우리는 NLL을 지키고 있거든요. 유엔이 정한 군사 분계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NLL 이남에서는 우리 어선들도 근데 연평도 평년도 쪽에 어선들도 꽃게잡이 하거나 다 조기잡이 하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그거를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에게 어떤 위협과 도발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심각한 도발 발언입니다. 하여튼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실시간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안심하셔도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식의 협박을 하는 상투적인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평화, 이건 가짜 평화다. 이런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내내 있었던 이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 이로 인해서 우리 안보가 훨씬 더 위험해졌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달 초에 이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의 포병 사격을 북한이 했는데 해안포를 가지고요.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 사격을 2배로 한 해병대에 대해서 치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에서 해병대 예비역 정책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설명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어요. 이 축사에서 지난 1월 5일 북한의 포격 도발 때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임무를 완수한 해병대 여러분이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무적 해병, 상승 해병, 해병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북한의 공갈에 흔들리지 마시라. 만약에 북한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북한 지도부 김정은입니다. 최단 시간 내에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GP 폭파쇼, 실제로 지하 벙커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상에 나와 있는 허접한 판자떼기 몇 개 폭파한 그 폭파쇼를 문재인 정권이 그대로 북한 말을 듣고 지하 벙커 시설이 파괴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금 문제 제기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을 두고 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진실의 문이 열리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이게 다 관련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어떤 안보파리들이 있었는지 증거를 가지고 말하겠다. 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좀 기다려집니다. 포스코의 후추위,
후보 추천위원회 후추위입니다. 포스코 후추위를 당장 해체하라. 지금 고성고TV가 여러 차례 포스코 최정우 커넥션을 척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후로 여러 언론이 지금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포스코의 복마전 좌파 커넥션의 실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로 호화판 이사회, 캐나다에서도 중국에서도 확인됐던 그 호화판 이사회가 아르헨티나 출장에서도 그런 짓을 했다라고 보도합니다. 2년 전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후추위의 핵심 관계자를 데리고 최정우가 3년임을 꿈꾸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후추위의 핵심 관계자를 데리고 아르헨티나 출장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이 아르헨티나 출장은 2022년 3월입니다. 2022년 3월 아르헨티나에 있는 현지 리튬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러 갔는데, 리튬은 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죠. 하여튼 이걸 이제 착공식에 참석하러 갔는데, 이때 간 사람들은 거의 전부 이 리튬 관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최정우, 유병옥 등. 그런데 리튬과는 아무 관계없는 대학 교수 출신의 이 사회이사 A라는 자가 여기에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A는 지난해 12월에 후추위에 임명이 돼서 현재 후추위 위원으로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최정우가 아무 관계없는 아르헨티나 출장을 갈 때, 아르헨티나는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아마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면은 갔다 오는 비행기 값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대학 교수 출신의 리튬과는 아무 관계없는 A라는 자를 데리고 가서 온갖 뭐 접대도 하고 뭐도 하면서 관계 커넥션을 튼튼히 해놓고 나서 후추위 후보 추천위원회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집어넣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A라는 자는 동아일보가 취재를 하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갔던 것은 맞다. 그 뭐야? 아르헨티나에 갔던 것은 맞다. 이거는 이재명이도 안 갔다고는 못하죠. 아르헨티나에 갔던 것은 맞다. 언론에서 캐나다 이사회 등 해외 일정을 좀 호화롭게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 제가 이 포스코 논평을 여러 번 하면서 이것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 보십시오. 이 교수라는 자가 포스코 사회이사를 하면서, 그것도 지금 다음 포스코 회장 누구로 선임할지를 결정하는 후추위의 핵심 일을 하면서 하는 이자의 말 보십시오. 뭐 언론에서 뭐 해외 일정 좀 호화롭게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할게. 이걸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자유일보는 이 포스코 지금의 후추위가 가동이 되면 최정우에 이어서 또 다른 문재인 쫄개가 다음 포스코 회장이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자유일보 기사는 이렇습니다. 지금 최정우랑 캐나다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오면서 초호합한 이사회를 열었던 16명 사내외 이사 16명이 지금 입건됐다. 입건은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후추위 멤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기 회장을 뽑는 자들이 전부 최정우와 엮여갖고 초합한 이 뇌물성 접대에 엮여갖고 전부 경찰 수사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자들이 지금 새 회장 뽑는 후추위를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당장 그만둬야지, 이것들아. 그런데 이 자들은 최정우는 이미 연임을 포기했으니까 그러면 자기네 커넥션, 최정우 커넥션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놔야 저것들이 해먹어도 좀 더 해먹고 추궁도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이 후추의 권한을 움켜쥐고 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들한테 진짜 맡겨놨다가는 최정우, 제2의 최정우, 문재인 똘마니들 중에 하나가 다시 포스코 회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상되고 있는 사람이 권영수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일보가 취재를 해서 썼어요. 최정우와 권영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워낙 소문이 파다해서 이미 자유일보가 작년에 보도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영우란 자가 포스코 회장이 되면 최정우의 좌파 커넥션 친문 인맥 이게 그대로 남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이미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유일보의 문제 제기는 이렇고요.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도 이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흔들리는 포스코 후추위, 차기 회장 선임 이상 없나? 후보 추천위원회의 적격성 여부가 지금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KT 사태랑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요. KT도 당시에 구현모가 연임 포기한 다음에 후보 추천위원회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해체됐죠. 이사회가 재구성되면서 지금의 KT 회장 선임을 마무리 간신히 지었는데 그때 몇 달간의 그 CEO 공백 사태가 빚어졌어요. 이 미련한 것들이 버티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지금 포스코 후추위도 똑같은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직 이사진이나 이 계열사 CEO 등으로 구성된 내부 후보들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됐을 거라고 하는 그야말로 국민적 상식을 외면하고 이 자들이 계속 후추위를 강행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추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 또한 이게 최대 주주거든요. 후추위를 구성한 사회이사가 모두 최정우 때 선임된 자들이라는 점을 들어서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추위 자체가 자격 없는 후추위다 라고 하는 공론이 지금 형성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장 선임 절차를 어떻게 계속합니까? 불가능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 후추위 것들도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후추위가 여론이 워낙 비등하니까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또 당장 지것들이 전부 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니까 더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자들이 최정우가 아니면 그 다음으로 누구 뭐 자유일보가 보도 취재한 뭐 권모시기가 됐건 다 정해놓고 있었을 텐데 야 그렇게 가면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최정우와 관계없는 그런데 포스코는 잘 아는 그러니까 전직 인사들이죠. 이 최정우가 처음 회장됐을 때 2018년에 경합했다가 결국은 포스코에서 쫓겨난 황은년 또는 이영훈 이런 사람들로 선임될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 저는 누가 포스코 회장이 되는가는 별 관심 없어요. 누가 됐건 지금의 후추위로 선임을 해놓으면 그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지금의 후추위를 해체해야 됩니다. 당장. 그래서 이 후추위 멤버들은
경찰 수사받게 만들고 새로 후추위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 포스코를 국민기업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이언맨, 정통성이 있는 호철맨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돌아가는 것이 빨리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산점보다 감산점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공천과 관련된 국민의힘 공관위원회의 1차 회의 결과가 보도자료로 배포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공관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이번 공관위 첫 1차 회의 결정을 알리면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질서 있는 세대 교체를 구현하겠다. 그러니까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질서 있는 세대 교체를 구현하겠다.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서 도덕성 갖춘 후보를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 평가 교체를 공식화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 하면서 권역별로 쭉 정리한 걸 보니까 최소한 지금 현역 의원 중에 7명은 무조건 공천 배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하위 10%와 30% 사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정지수를 적용해서 감산하겠다는 겁니다. 감산. 또 동일 지역구의 3선 이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감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산점과 감산점이 그게 그거 아니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감산이건 가산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 경선에 들어갔을 때 그 후보가 득표 수의 몇 퍼센트를 가산한다, 감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선 중진이 지금 막 정치권에 진입한 신인하고 경선을 했어요. 그러면 중진이 당연히 10년 이상 지역을 관리했으니까 유리하겠죠? 인지도도 높으니까 유리하겠죠? 그러면 30%를 얻어요. 그리고 정치 신인은 10%를 얻었다 칩시다. 그런데 신인이니까 가산을 해주는 거예요. 가산을 신인이니까 정치 신인한테는 20%, 여성이니까 10% 더, 청년이니까 10% 더 해서 40% 가산을 해준다 칩시다. 그러면 이 40%는 이 후보가 얻은 10%의 40%예요. 그건 얼마입니까?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4로 계산해 준다 이거예요. 40% 가산은 엄청난 거지만, 그리고 엄청난 것 같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0% 얻은 후보한테는 14에 불과한 거예요. 반면에 국회의원 3선 중진이 30%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3선 중진이 동일 지역이니까 15% 한다 그랬잖아요. 15%를 줄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30%에 15%를 줄인다는 거죠. 계산 좀 해주세요. 얼마인지. 그러면 여기는 이 신인은, 정치 신인은 40% 가점을 해도 플러스 4밖에 안 되는데, 중진은 15% 감산을 해도 5% 이하로 떨어지죠. 5% 이상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신인한테 주는 가산점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세대 교체를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감산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게 제가 그동안 몇 차례 주장했던 겁니다. 가산점 제도로는 효과가 없다. 가산점도 주되 교체 대상인 현역 의원의 감산, 점수를 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공관위가 바로 그 감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시스템에 의한 인물
교체, 세대 교체의 의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폭력 2차 가해자,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은 아예 공천 자격을 박탈했고, 음주운전도 구체적으로 윤창호법 시행 후에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있으면 자격 박탈. 그 이전에는 뭐 10년 이내 2회, 20년 이내 3회, 윤창호법 이전이라도 이렇게 누적된 음주운전이 있으면 자격 박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자격 박탈 기준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합니다. 경선 후보자는 3인 이내로 경선한다. 지금 지역마다 특히 영남권은 열댓 명씩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어요. 열댓 명을 가지고 다 경선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경선이 시간 내에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한 TV 토론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댓 명 갖고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먼저 여러 가지 형태의 컷오프를 거쳐서 3명 이내로 경선 후보자를 압축하고 경선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겠다. 이것도 그동안 우리 자유파가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것 아닙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겠다. 네. 이 가산점보다 감산점을 도입한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국민의힘 확실하게 질서 있지만 확실하게 세대교체 공천혁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서 제가 적극 환영합니다. 그 정도면 망상입니다. 자, 망상. 이 망상에 가까운 발언을 누가 했냐? 이재명이가 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이가 당무에 복귀한 지난 1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우선 조선일보가 기자수첩으로 이재명의 이 발언은 법, 펜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기자 칼럼을 썼어요.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의 이 발언, 법으로도 펜으로도 칼로 죽이려고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써준 문장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직접 준비했던 걸로 확인이 됐다. 이건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이재명의 말은 매우 교묘하다. 법과 펜을 칼과 같은 선상에 뒀다.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노린 이 광기와 증오의 칼날이 법, 펜과 다를 법 없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그야말로 궤변이고 선동이다. 여기서 법은 검찰 수사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과 선거법 위반 등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을 가해자로 지목해왔다. 그러나 팩트는 이거다. 팩트는 이재명의 혐의에서 위중교사는 나중에 드러나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고 재판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문재인 때 시작된 수사다. 그 다음에 펜은 언론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입만 열면 떠들어왔다.
그야말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언론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을 비판해왔다. 이재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법과 펜,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범죄에 해당되는 칼, 이걸 한 대 묶은 것은 이재명의 정치적 의도,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의심케 한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흉기 피습 뒤에 마치 거대한 음모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16일엔 1000명이 모여서 정치테러 은폐 사건 축소 정부 규탄 대회도 열었다. 모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은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모두가 놀란 이 사건이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 상생하는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재명의 메시지는 상생이 아니라 대결로 바뀌었고 음모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법과 펜과 칼을 같은 선상에 놓고 무슨 거대한 음모나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호도하는 이재명은 법과 펜에 대한 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기자수첩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이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 제가 덧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 이게 선거 때가 되면 같은 정책도 정부가 발표하지 않고 당정협의를 거쳐서 당이 발표하는 것을 보통 합니다. 선거를 치르는 것은 당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런 형식을 떠나서 집권당이라면, 또 집권당의 후보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따로 갈 수 없는 운명이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나 집권당인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이나 예비 후보들이 지역구마다 플래카드를 걸잖아요. 그 플래카드 내용 한번 그냥 살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이를테면 290만 신용 사면, 막 이런 거 대대적으로 걸어놓습니다. 또 뭐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성 아니라 노후도 기준으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 뭐 이런 거 걸어놓습니다. 이거요, 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부터 민생 정책 차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 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여권 프리미엄이에요. 대통령은 직접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지만 오로지 국정 챙기고 민생 챙기는 일에 뚜벅뚜벅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체감도 높은 민생 안정 정책, 경제 활성화 정책은 곧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그 후보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종북 주사파 야당들이
대통령의 이런 민생 행보를 속으로는 엄청 배합할 거예요. 그렇지만 대놓고 얘기 못합니다. 왜? 국정을 챙기고 민생을 챙긴다는데 그걸 시비 걸면 역풍이 불잖아요. 그런 게 여당 프리미엄이에요.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돌아서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대통령한테 프리미엄은 잔뜩 받고 리스크는 같이 안지 않겠다. 아니 이거야말로 정말 얄팍한 도둑 X 심보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세상 사는 이치고 우리가 신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인들 사람인데 좋은 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가 하면 참 아픈 대목도 있고 약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 식구라면 강점으로 인한 프리미엄은 누리고 약점은 내가 걷어차야 되겠다. 그거 어떻게 한 식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 여권에서 이 대통령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특히 김건희 여사를 무슨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얌체들이다. 그러면 프리미엄도 받지 않겠다고 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오는 동안에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성해서 올라타고 어깨에 매달리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여기까지 온 자들이 막상 그 리스크는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 예, 이 문제는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다시 한번 지적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발표해야 될 정책도 가급적이면 정책 협의라고 하는 형식을 거쳐서 당이 발표하게끔 이렇게 당이 빛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을 경우에 아빠의 한 달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그동안 150만 원이었던 것을 60만 원 인상해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연 5일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괄 종합 부서를 인구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인구 문제를 총괄하라고 하는 부총리급 부서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출산 배우자 휴가, 아이 맞이 엄마 아빠 휴가 뭐 이런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한동훈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재원의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번 지금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프래카드로 알리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야당은 약속만 할 뿐이고 우리 여당은 그걸 실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호도 이게 약속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이것 좀 어떻게 좀 본질을 말하자면 야당은 말만 하고 여당은 실천한다 이거 아닙니까? 뭐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만 하여튼 여당은 말하자면 하는 말이 곧 실천인 거예요. 책임 있는 행동인 겁니다. 그런 점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실과 정부와 당의 긴밀한 정책 협의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선행시키지 않고 선거라고 그냥 약속만 남발하면 그걸 감당해야 될 정부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대로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가는 운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다들 여당 되기 위해서 대선에 이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했으면 선택의 결과 프리미엄도 안고 리스크도 같이 안아야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의 주체인 당이 뭐 하나라도 더 국민들한테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도 정부도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팀플레이입니다. 왜 따라가는지 몰라서 묻나. 갔는지가 아니라 가는지로 고쳐주세요. 왜 따라가는지 몰라서 묻나. 응징하려고 따라가지. 참 이재명이 또 초조하고 답답할 거예요. 누가 봐도 자기가 안 될 것 같은 원희룡이 개항을 해가 출마하겠다고 하지. 딴 데 가면 딴 데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내가 이재명이 잡겠다고 하지. 뭐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가 기자들하고 이제 문답을 하는데 기자들이 원희룡 장관이 지금 개항을 출마를 선언했고 지역구를 옮기면 거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니 왜 자꾸 나를 따라와? 이해가 안 된다 이랬어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내가 가르쳐 주려고요. 원희룡이 이재명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이재명을 응징하기 위해서인 거다. 응징하기 위해서. 왜 응징을 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누군가가 가서 사법적인 응징은 검찰과 법원에서 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인 응징부터 하겠다 내가. 그런 것이다. 왜 그걸 이해를 못하냐. 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을 제가 한 30년 가까이 알아왔는데 가깝게 알아왔어요. 알았는데 원희룡이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나쁜 거 보고는 못 참는 그 성질이 있어요. 막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게 대학 시절부터 또 이 강력부 검사 시절에 부산에서 그 마약 조폭들하고 싸움할 때 뭐 아주 그런 그 원희룡의 기질이 아주 잘 드러났는데 그게 정치권 들어와서도 하여튼 쓴소리라면 원희룡, 쇄신, 혁신이라면 원희룡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은 평생 하여튼 나쁜 거 보면은 못 참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에 왔으니까 정치판에서 제일 나쁜 자가 누구냐 찾았을 거예요 아마. 그 이재명이가 딱 눈에 띄니까 내 저자를 내가 응징하리라. 그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개항에 있으면 개항으로 가서 응징하고 딴 데 도망가면 거기까지 가서 응징하고. 이재명이가 원희룡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너 큰일 났다.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인가? 거기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죠. 나는 뭐 한 놈만 팬다, 그죠? 예. 원희룡이가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예, 큰일 났다 이재명. 이 원희룡한테 걸렸으니. 자, 그건 그렇고 참 이재명이가 모르는 게 많네요. 우선 원희룡이가 왜 자기를 따라오는지를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586 세대 용태론에 대해서도 또 진짜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운동한 게 잘못도 아니고 잘나야 할 이유가 아니다 이랬어요. 아니 누가 민주화 운동했다고 잘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이재명이. 많은 국민들이 586 세대 이제
좀 용퇴시키자라고 할 때는 이자들이 30년 전에 젊은 학생 시절에 사실 그때도 이자들이 뭐 민주화운동 그렇게 옳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김일성 그 유일사상에 감염돼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했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걸 좀 했다고 칩시다. 그것 때문에 지금 586을 심판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한 30년 40년 전에는 제법 그래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일부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것들이 다 변질이 돼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무슨 감옥 갔다 온 이력 훈장처럼 이 가슴팍에 갖다 붙이고 그걸로 평생 먹고 살려고 하지 않냐. 편안하게 4선 5선 국회의원들 해먹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전부 어디 이 술집에 가서 술 퍼먹고 여자들한테 막말하고 성비 저지르고 돈봉투 돌리고 그러니까 586 한때 학생 시절에 잠깐 민주화 운동 했다는 그거 하나 갖고 평생을 무의도식하면서 기생충처럼 살고 있지 않냐. 거기에다가 이것들이 그 무슨 선민의식 같은 게 들어가지고 지것들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국민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 낮춰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이 천박한 기득권 세력이 돼 있다. 이자들이. 그러니 이자들이 위에서 꽉 내리누르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치우자. 이게 586 용태론 아닙니까? 이걸 이재명이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갖고 하는 소리가 민주화 운동한 게 잘못이냐. 아니 도대체 세상 어느 누가 586이 옛날에 민주화 운동 했으니까 심판하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참 큰일 났네. 이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자가 제1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끄떡거리고 다니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가 압도적 다수로 국회를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야당을 완전히 말살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야당은 어차피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건강하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같은 개딸들 같은 자들한테 끌려다니는 종북 주사파에 오염된 그런 위험한 집단으로 막말이나 하는 집단으로가 아니라 진짜 시시비비는 가려서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 나왔던 조정은 의원 같이 이 사람도 야당이었는데 일로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야당일 때도 할 말은 하고 시시비비는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야당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점에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 이재명이 같은 개딸들한테 끌려다니는 이런 더불어민주당 어쨌든 좀 정리는 필요하다. 국민들께서 진짜 정리해 주셔야 한다. 또 한 가지 이게 이재명 얘기를 제가 너무 길게 하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을 영입하면 좋겠냐고 기자들한테 지가 물어봤어요. 이재명이가. 그러자 기자들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좀 클린한 사람을 영입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이재명이의 말이 뭐냐.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뭐냐. 그 클린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이 발언은요. 정말 법 없이 살면서 평생 파출소 한 번 안 가면서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근대화시키고 선진국으로 만들어내고 민주화를 이루어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다 모욕하는 거예요. 뭐 좀 했으면 다 정가 한두 개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자의 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천박한 인식을, 이 생각을, 그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이게 위험한데, 이걸 기자들 문답에서 기자들한테 대놓고 해대는 이런 자를, 이걸 당대표라고 저러고 몰켜 다니고 있으니 참. 네, 국민의힘은 과연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 맞나? 네, 제가 엊그저께 대만 선거에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의 승리를 제가 전하면서, 이 대만 선거는 중국이 직접 군사적 위협, 전쟁 위협을 하면서까지 친중파를 당선시키려고 했던 선거인데, 이 중국의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에 맞서서 대만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이렇게 제가 해설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조선일보 칼럼에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의 역사 교수인 송재윤 교수의 칼럼이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부각시킨 칼럼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민 국민당이 패배했는데 군사 위협을 계속 가하는 중국에 대해서 대만 국민들은 전쟁이냐 평화냐 라고 하는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라고 하는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호소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중국의 위협에 당당히 맞섰다. 중국발 전쟁 위협이 블랙홀처럼 모든 선거 이슈를 다 끌어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택했다.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정치적 압박에 맞선 실존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대만 선거의 의미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중국의 정치적 위협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용어 중에 초한전이라고 있는데, 초한전은 뭐 옛날에 초나라 한나라 그 초한전이 아니고요. 한자로 넘을 초자 한계 한자. 한계를 넘어선 극한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한전.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이 바로 초한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재래식 군사작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무제한적 전쟁 개념을 지금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한전, 무제한적 전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중국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정치 전쟁을 그동안 벌여왔다. 싸우지 않고 적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가 큰 소리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애초에 중국 공산당 정권이라고 하는 게 게릴라 전쟁에서 시작을 해서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이 자들은 정치전, 심리전의 달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의 법조계, 재계, 기업계, 학계, 언론계, 사이버 영역 곳곳을 파고들어서 조작하고 음해하고 선동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보복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암약하고 공작해왔다. 그걸 중국은 최근에 초한전, 무제한적 전쟁 개념으로 이미 정립한 바가 있다. 따라서 대만 선거를 시작으로 올해 지구상에 40억 인구가 선거를 치르는데 이 40억 선거를 치르는 40억
인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중국이 감행하고 있는 초한전의 무제한적 전쟁의 정치전의 심리전의 표적일 수 있다. 표현의 가치, 표현의 자유와 가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이 열린 사회 선거는 표현의 자유와 가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열린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는 상대적으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나 거짓선동이나 음해공작 같은 전체주의적 정치전 심리전의 취약한 측면을 드러내곤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북한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실제로 북한이 잠수함으로 천안함을 폭침시켰을 때 일시적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2010년입니다. 보수 쪽이 유리하게 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곧바로 당시 야당은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이냐, 전쟁이냐 평화냐, 이번에 중국이 대만 선거를 압박했던 것과 똑같은 프레임으로 덮어 씌워서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이기고 나니까 북한은 면죄부도 받았다. 군사작전, 군사위협과 심리전이 뒤섞인 하이브리드 위협이다. 지금 40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고 중국의 초한전은 한껏 더 교묘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총선은 그냥 여야 간 전쟁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전개되는 중국의 초한전의 주요한 실행 무대이기도 하다. 대만 국민들이 중국의 직접적 전쟁 위협에 맞서 목숨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켰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전체주의의 위협에 시달리는 자유 진영의 최전선으로서 당당하게 위협에 맞서야 한다. 이런 칼럼입니다. 송재영 교수의 칼럼인데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지금 민주당의 이끌어가는 핵심은 종북 주사파들이에요. 이재명 개딸과 종북 주사파는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종북 주사파의 배후에는 김정은 집단이 있고 대한민국의 적화라는 목표를 70여 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대남 정찰 총국이 있습니다. 잘 조직된 그런 집단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상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은 과연 이런 김정은 집단, 대남 정찰 총국, 북한의 또 중국의 해커 부대와 그들의 이 정치전, 심리전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제대로 서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아직 이러한 종북주사파 중국의 위협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해요. 중구난방으로 오로지 당이 어떻게 되건 국민이 어떻게 되건 나만 뺏지 한번 더 달면 되지 하는 이 기회주의, 출세주의, 회색 분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 힘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정치 지도자의 단단한 이념 정신 무장과 확실한 지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풀지 못하면 선거를 이기기 어렵고 이겨도 별 의미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논평을 준비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작년 말에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대검 간부들을 다 데리고 서울의 봄을 구경했다는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땐 제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그냥 논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내내 이 한켠에 걸리는 거예요. 종북주사파와의 전쟁은 정치 영역에서는 국민의힘이 하지만 사법 영역에서는 검찰과 국정원과 경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원석 총장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후기를 썼어요.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글을 기고한 적도 있다. 썼어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완전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그야말로 종북주사파의 시각에서 역사를 왜곡한 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이 이원석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96년 얘기를 했어요. 그럼 96년에 이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방청하고 쓴 기고문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사법연수 여름 19호인데요. 법정 방청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원석이 전두환 노태우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인데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 세력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이게 서울의 봄을 만든 자들의 프레임과 똑같은 프레임 아닙니까? 제가 국민의힘이 과연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 맞냐? 종북주사파 세력과 능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 맞냐고 하는 질문을 제가 윤석열 정부는 과연 이런 전투적 자유주의 정권 맞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종북주사파 세력과 맨 앞장서서 싸워야 될 검찰총장은 과연 전투적 자유주의자 맞냐? 라고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괜히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걱정이 돼요. 이런 잡탕정당, 이런 잡탕 오합지졸 대열로 과연 똘똘 뭉쳐서 쳐들어오는 저 종북주사파 세력과 과연 전면전을 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Christmas song.